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1일이고요. 현재 오후 4시 26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데이터 패럴 C++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챕터 9를 제가 어제 다 읽고요. 오늘 일 좀 하고 이 동영상을 찍는데요. 이 책에서 전체 테마가 행렬이에요. 행렬을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행렬 계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선형 방정식을 푼다든가 그 방정식을 선형 행렬로 나타내거든요.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 행렬식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든 머신러닝이든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하든 간에 좀 심각하게 계산할 때는 반드시 행렬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패럴 C++ 책 전체에서 보면 행렬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9장에서 subgroup이 나오고 여기 full subgroup ND range kernel example 해서 이 페이지에서 full subgroup ND range kernel example 해서 행렬식 계산 예가 나와요. 제가 이거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 행렬식 계산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행렬 곱인데요. 타일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이렇게 타일을 사용해도 성능이 안 나와요.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온다고. 이 PDF는 C++ AMP라 해갖고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 with Microsoft Visual C++라는 책인데요. C++ AMP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현한 Parallel Programming 런타임인데요. 이 AMP는 DirectX 11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PDF에서 4장에 Complete Modification of Simple to Tiled 이 부분이 나오고요. 이 섹션을 잘 읽어보면요. 타일을 이용해서 행렬 곱하는 연산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실험 결과에서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512 by 4096 행렬과 4096 by 512 두 개의 행렬을 가지고 곱셈을 하는데 C++ AMP Simple이라는 것은 단순 패러렐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이용해서 단순 패러렐 알고리즘을 만들 때 307 밀리세컨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타일을 4개를 사용할 때는 2015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오고 단순 알고리즘보다 오히려 더 느려요. 엄청 더. 타일을 4개를 사용할 때는 330이 나오고요. 심플보다 아직도 느려요. 타일 사이즈를 16개를 사용할 때요 235. 이제 단순 패러렐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빨라요. 이거 뭐 한 20% 30% 되나요? 그 다음에 타일을 32개를 사용할 때요 266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패러렐 알고리즘보다 뭐 거의 뭐 빠르다고 할 수가 없어요. 빠르기는 빠르지만 이거 뭐 배가 빠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배가 되려 그러면 307의 반이면 뭐 1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타일을 사용할 때 GPU의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거든요. 쿠다에서는 쉐어드 메모리라고 말하는데요. 쿠다도 마찬가지예요.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든 뭐 AMP에서 말하는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든 시클에서 말하는 로컬 메모리를 사용하든 방법이 없어요. 로컬 메모리 또는 쉐어드 메모리 그 자체는 글로벌 메모리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르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가 중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 코드가 들어가거든요.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코드 때문에 쉐어드 메모리가 또는 로컬 메모리가 빠르다고 해도 동기화 코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단순 패러렐 알고리즘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텐서 코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엔비디아의 텐서 코어는 여기 아래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근본적으로 텐서 코어는 프로세싱 유니트인데
그게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accelerate the process of matrix multiplication, 그러니까 행렬의 연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세싱 유닛이다. 그러니까 GPU에 있는 프로세싱 유닛 장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쿠다 코어에서는 행렬 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져요. 소프트웨어로는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연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행렬 연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텐서 코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 곱을 하드웨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인텔에서요, Advanced Matrix Extension (AMEX라) 그래갖고 새로운 CPU 인스트럭션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에다가 행렬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렬 곱을 빨리 하기 위해서 Advanced Matrix Extension이라는 새로운 명령어 셋을 구현합니다. 여기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렬 곱을 빨리 연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CPU의 인스트럭션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고요. 이거 위키피디아에서 보면 Advanced Matrix Extension, also known Intel Advanced Matrix Extension 그래갖고요. 인텔 CPU 코어에다가 인텔 AMEX 행렬의 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Designed to work on matrix, 행렬에 대해서 연산하도록 만들어졌다. To accelerate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related workload,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과 관련된 작업부화, 그러니까 연산을 말하는 겁니다. 연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인텔 AMEX라는 새로운 명령어 셋을 X8086 인스트럭션 셋에다 넣은 겁니다. 이게 처음 소개된 거는요 2020년 6월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First supported by Intel Sapphire Rapid Microarchitecture for Xenon Server, Xenon 서버용 Sapphire Rapid Microarchitecture에 처음으로 지원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그러니까 제논 서버용 Sapphire Rapid Microarchitecture는 2022년 올해네요. 올해 출시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텔의 AMEX는요, introduced two-dimensional register called tiles upon which accelerators can perform operations. It is intended as an extensible architecture. The first accelerator implemented is called Tile Matrix Multiply Unit, TMUL, Tile Matrix Multiply Unit. 그러니까 행렬 곱을 인텔 CPU의 하드웨어적으로 박아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텔의 AMEX가 엔비디아의 텐서 코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저 영어 채널인데요. 저 영어 채널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란리니어 이퀘이션을 해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이 Solving System of Nonlinear Equation in C++ 이 시리즈에서 이런 어마무시한 비선형 방정식을 풀거든요. 3x1 빼기 코사인 x2 곱하기 x3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하나의 식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1 곱하기 x2 더하기 0.1 제곱 더하기 사인 x3, 그 다음에 이거는 지수거든요. 2에 마이너스 x1 곱하기 x2 더하기 20 x3 더하기, 이건 상수고요. 이런 3차 방정식인데 이게 리니어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거 비선형 방정식이거든요. 이런 걸 풀라 그러면요, 이거를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행렬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 5개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런 비선형 방정식을 어떻게 컴퓨터로 푸는지 제가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요. 제가 이 비선형 방정식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게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게 행렬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니어 엘지브라 앤드 스레딩 빌딩 블록 그래갖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제가 67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리니어 엘지브라 앤드 스레딩 빌딩 블록 이 시리즈에서 제가 67개의 동영상을 통해 선형 방정식에서 필요한 웬만큼의 알고리즘은 모두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원래 인텔 스레딩 빌딩 블록으로 패러렐로 다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갖고 중간에 패러렐은 포기하고 그냥 시퀀셜로 해갖고 알고리즘은 일단 다 구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GPU를 이용해서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CPU로 다 했었거든요. 제가 이 리니어 엘지브라 앤드 스레딩 빌딩 블록 이 시리즈를 통해서 행렬 알고리즘을 안 만들어 놨으면 제가 여기에서 비선형 방정식을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 자연계에서 문제를 풀 때 상당한 부분은 비선형 방정식으로 식을 세웁니다.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편미분 방정식이나 대부분 이렇게 비선형 방정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비선형을 선형으로 변형을 해서 행렬식으로 반복 계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렬이 조금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행렬이 뭐 100 by 100 100 by 100도 사실은 작은 거예요. 뭐 1000 by 1000 또는 1000 by 1000. 제가 이 화면이 1980-1024거든요. 그걸 행렬로 따지면 엘리먼트 개수가 엄청난 거예요. 1000 by 1000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 개수가 100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링크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 놓을 건데요. 행렬 연산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는지 이분이 설명하거든요. 잠시 한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Okay, so the way the course is structured, it's in this term we're doing some linear algebra, hopefully from a point of view that isn't entirely standard to you, and then some optimization. But of course I'd like to begin with some big picture about scientific computing. So if you'll allow me, I'll write down the structure.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part 1, I call sparse matrices and iterative methods. And let me begin immediately, not on that subject, but with a view of the field to give you an idea of how I see this fitting in to scientific computing more generally. So we'll call that 1.1, view of the field. So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field? Scientific computing, numerical analysis, I regard those as synonyms. Not everybody shares that view, but to me, numerical analysis and scientific computing are both the discipline concerned with algorithms of a numerical sort for mathematical problems of a continuous sort. And the difference in the phrases maybe is what they connote. Numerical analysis, of course, sounds like the more theoretical end, scientific computing the more applied end. But I don't really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ose two. Now, what I'd like to mention is that I'm trying to give you a very quick review of a lot of material in these lectures, and fairly classical in orientation. And in particular, my view of the classical structure of this field is that there are three big parts of scientific computing. One is linear algebra. One is differential equations, so let's call that ODE and PDE, by which we mean ordinary and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And then the other is optimization. Now, of course, not everything fits this picture, but these are the three great areas, I think, of classic scientific computing. And we're beginning on the left here with linear algebra. Let me mention three particularly big parts of linear algebra. Three big problems. One is solving systems of linear equations. Another is least squares problems, where you're data fitting, if you like, or another way to describe it is solving rectangular rather than square system of equations. There's plenty of room scattered about, so please sit down. And the third would be eigenvalues, eigenvectors, and singular values, the SVD.
Once again, of course, those are not the only three parts of this field, but they are the three biggest, very important. And there's an important distinction to make in all of this numerical linear algebra, which is that in all of these three bubbles, there are sort of two main styles of work. One is dense matrices, by which we mean matrices more or less all of whose entries are non-zero. And you could call this classical numerical linear algebra, which means 1950s, 1960s, 1970s, that kind of era. And then the other point of view would be the sparse numerical linear algebra, and another aspect of that would be iterative methods. And now we're getting into more modern aspects, if you like. Parallel computing, large-scale problems tend to be sparse. These, of course, are themes throughout scientific computing, and we'll certainly see them in linear algebra. You'll find I'm very interested in history. To me, history gives you a perspective on a field that's interesting, and there's a fascinating historical aspect of all this. If you look at mathematics over the last few centuries, linear algebra was not important until computers were invented. Of course, linear algebra was a part of mathematics, but it was never a hot field. It was never a very big field. And then computers came along, and since then, linear algebra has just grown and grown in its importance. So, for example, every undergraduate degree on Earth nowadays probably requires linear algebra. That might not have been true before the war, shall we say. I'd like to say a word about why that happens. And the word I'd like to say is schematic. So let's imagine that we have a big problem of computational science, which, let's say, is a nonlinea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probably in 3 dimensions or something. Might be the Navier-Stokes equations in fluid mechanics. So a big problem. How do we solve it computationally? Well, whenever anything is nonlinear, you probably linearize it, which means locally you pretend it's linear, and then somehow you have to iterate, take a few steps in order to converge to the nonlinear solution. So given a nonlinear PDE, the standard algorithms we all know about turn it into linear problems, a succession of linear problems typically. Now what about the PDE? So the nonlinearity turns into linearity through linearization, but the PDE is discretized one way or another. That's the standard method to solve a PDE. You have a grid or finite elements or some sort of expansion, some sort of discretization, and that turns a problem of analysis into a problem of algebra. So it really is a standard picture that nonlinear PDEs turn into problems of linear algebra because of these two processes. Von Neumann in the old days, you know, the late 40s, early 50s, that kind of thing, he began to see this, but I think those guys just had no idea how big linear algebra would grow. They had no idea how powerful computers would grow. Actually, von Neumann's another interesting point of history. So I think he predicted fairly accurately how good weather prediction would be in 2015. He knew that we'd be good at predicting weather. But the reason he got it right is that he made two errors that canceled. It turns out it's about 1 million times harder than he would have thought. And our machines are surely 1 million times more powerful than he would have predicted. So in the end, he made the right prediction. Okay. Just about this philosophy, let me emphasize that I'm well aware that you in the room have different particular interests, and chances are most of you don't regard yourself as interested in linear algebra per se. But let me just assure you that this is foundational material that you can't know too well. Anyone doing computational science really needs to understand these things. Okay, so that's it for that beginning. Now I think I'll switch over here and start talking about speed of solving linear algebra problems. So let's ask the question, how fast can we solve AX equals B?
So ax equals b is the standard notation for a square system of linear equations. A is a matrix, an n by n matrix. X and b are column vectors. We're given b, we want to find x. So I suppose I should write that down. A is a capital N by capital N matrix. I think I'll be inconsistent about capital versus lowercase. B is a vector, so we could call it an n by 1 vector just to emphasize that it's a column vector. And X is an n by 1 vector of unknowns. So we're given A and B, and we want to find X. And the question is, how big an n is feasible? It's just amazing to read some of the old stuff from the early days of computing when even n of 10 or 20 seemed pretty impressive. I have a quote here from 1951 from the great numerical analyst Wilkinson. So he's describing the Pilot Ace computer, which is the one that Turing was in charge of setting up at the National Physical Laboratory. And Wilkinson says, by 1949, the major components of the Pilot Ace were complete and undergoing trials. During 1951, a program for solving simultaneous linear algebraic equations was used for the first time. On the 26th of June, 1951 was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the machine, for on that day, it first rivaled alternative computing methods by yielding by 3 p.m. the solution of a set of 17 equations submitted the very same morning. So, in 1951, it takes 6 hours to do a 17 by 17 system of equations. It's quicker now. Let me give some idea, very schematic here, of big values of n. So, following from Wilkinson then, let's say around 1950, n equals 20 would have been a big value. 1965, n equals 200 would have been a big value. 1980, n equals 2000 would have been a big value. 1995, I think the pattern is pretty clear, n equals 20,000 would have been a big value. 2010, n equals 200,000. Those are big matrices, reasonably close to the limit of what people can do, bigger than ordinary people ever do. No normal person in 1950 was solving 20 by 20 systems, and no normal person in 2010 was solving 200,000 by 200,000. But you